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온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계셔야 할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수주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이따가 혹시 여유가 된다면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실시간 인증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한 분 추첨해서 피자 쿠폰 쏴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사진이 포함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피자 쿠폰 당첨자 오늘 오후 7시 30분에 발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사포차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 안주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는데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저는 이번에 만약에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이런 게 만약에 형사됐다고 한다면요. 표가 어떻게 갔을지는 예측하는 건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표가 플러스가 됐을 마이너스가 됐을지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목소리인데요.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이죠. 곽우신 기자, 지금 여당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놓고 단일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이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아깝게 졌죠. 0.15% 포인트, 한 8천여 표 차였는데 예. 강용석 후보가 가져간 표가 5만 4천 표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강용석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 사이에 뭐 단일화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안 됐고 표가 이렇게 나오자 이 보수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강용석 후보를 향해 책임론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 진 거 아니냐. 그리고 역시 국민의힘 측에도 왜 강용석하고 적극적으로 단일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자 일단 이 책임론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네. 가로세로 연구소 이제 김세희 씨께서 강용석 후보 쪽에 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강용석 후보가 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과정을 일부 그래요? 밝히면서 그러자 네. 강용석 후보는 아니다. 자기 탓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제 분열 조짐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약간의 진실 게임 공방이 오가게 되면서 좀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의견들이 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임승호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패배 원인이다.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전 단일화했으면 표 차이가 더 벌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요? 의원분들 중에서는 뭐 어제 허은하 대변인도 여기 나오셔서 네. 단일화했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의원들은 네. 대체로 단일화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대체로요? 생각도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명분이 있겠습니까?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복당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복당을 거부한 인물인데 예. 선거 다가와서 이분이랑 무슨 보수를 위해서 단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를 하는 순간 그 순간 경기도지사에 관련된 모든 기사가 단일화에 대한 공격과 민주당의 공격으로 도배가 됐을 거예요. 또 예. 어떤 분은 그렇다면은 뭐 저번에 복당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그 리스크를 제거했어야 된다 그랬는데 복당을 시키는 순간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왔던 개혁 과정이 전부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사실. 네. 모든 이슈가 그것으로 덮일 것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도 뭐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 다 합치면은 오히려 강용석 후보가 받은 표보다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식의 산수 계산은 사실 의미가 없고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게 저는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하지만 뭐 결국에는 좀 인물론에서 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지금 보도를 보면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했던 흔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캠프 내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모르긴 하지만 워낙 캠프 규모가 크다 보니 그 안에서도 분명히 단일화를 주장하는 분은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예. 결과적으로는 그게 막혔다라는 걸 보면 어떤 그런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수가 더 많았다든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안 된 것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돼서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서 경기도지사를 이겨도 과연 그게 다른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것이 주요 언론에 도배될 텐데 그것이 과연 아무런 다른 지역의 다른 접전 지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네. 산수 계산을 통해서 뭐 단일화가 없어가지고 졌다라는 것은 뭐 지나치게 좀 정치적인 분석이
현재 정치적인 분석과 가깝지 않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네. 비슷한 구도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또 비슷한 논란이 반복이 되거든요. 바로 그렇죠. 지난 대선 그렇죠. 때도 예.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왜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느냐, 왜 맞아요. 이재명과 단일화 안 해줬냐 이렇게 또 비난을 하시고 네. 뭐 그 이전에 여러 번 선거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뭐 정의당도 그렇고 뭐 다른 좀 소수 정당, 근데 이제 진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 진영으로 여겨지는 후보 쪽에서 사실 이게 완주를 할 수도 있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치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치 모든 패배의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강용석 때문에 진 거야. 김은혜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 거야라는 식의 이제 또 정신 승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약간 네. 마음도 조금 편안해지는 거고요. 근데 예.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고 했으면 네. 강용석 후보랑 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계를 더 안았어야 된다. 아하. 이 윤심 마케팅 때문에 이제 유승민계하고 좀 갈라지게 되면서 이 내부적으로 무리했던 거가 더 큰 일이었지. 네. 그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정유라 씨 데리고 같이 유세하는데 단일화하게 되면 그게 민주당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이제 두 번째 시사 안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임승호 대변인 준비하셨죠? 어떤 안주입니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네. 소위 뭐 친명 친문 갈등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내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어떤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잘못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발끈하신 분들은 왜 그걸 전부 이재명 탓을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의 촌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른 당이지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민주당 당내 중진이죠. 그리고 뭐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과 연석 회의도 하고요. 원내대표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 분석하고 쇄신해서 앞으로 통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임승호 대변인은 이번 민주당 지방선거 패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인물로 따지자면 당연히 이재명 이제는 의원인가요? 의원이라는 직함이 참 입에 안 붙긴 하는데 이재명 의원이죠. 왜냐하면 다른 선거가 안 보였어요. 개항을 위해 무슨 네.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이재명 의원이 후보 당시에 어디 뭐 벤치에 올라갔느니 음식점에 들어가서 뭐 소리를 지르는 걸 당했느니 이런 게 과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개항을에 출마 안 하고 다른 분이 출마했으면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예. 저는 지금 이 내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의원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정치적 문법으로 생각한다면 네. 본인이 지금 모든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남은 의원 기간 2년 동안 아무런 당직 안 맡겠다라고 선언하면 돼요. 근데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정치적 문법으로 봤을 때 인천 개항도 안 나야 됐죠. 그래서 네. 인천 개항에 나온 이상 이재명 후보는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나이입니다. 다른 의미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인천 개항에 나오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쇄신 얘기했을 때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전 참 이재명 후보 저는 물론 이제 와서 뭐 어제 고민정 의원도 이 자리에서 나는 사실 비판했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전 좀 그런 비판을 부분도 더 일찍 더 강하게 했었어야 아무런 하는데, 의미 없고 예. 그냥 이제 뭐 조금 그런 민주당이 조금 추락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비판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이 안 나가야 되는데 전당대회 저는 좀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순간 저는 이재명의 강이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조국의 강에 이어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재명의 강. 예, 이재명 의원을 많이 비판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재명 의원 성격에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왜 다 내 책임이냐. 대장동 문제 그게 왜 내 책임이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호응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네. 며칠 동안 지금 이재명 후보 강하게 비판했던 분들 그때 가서 또 비판할까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 모든 책임을 다 이재명 의원에게 돌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인천 개항을에 출마하라고 한 것부터가 약간 이제 트리거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상당 부분 책임이 이재명 의원에게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모든 이 책임의 십자가를 다 이재명에게 돌리면은 나는 거고 사실 그거는 희생양 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분명한 어떤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재명 의원이니까 출마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서 좀 잘했으면은 좀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잘한다는 의미는 뭔가의 명분을 잘 세워서 그렇죠. 큰 네. 논란 없게 하고 네. 다른 수도권도 견인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원래 네.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가 얼마 안 지났음에도 이렇게 좀 무리해서 나온 거는 워낙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니 이 대선에 좀 바람을 좀 이어가지고 견인을 해서 네. 뭐 이제 지역구도 좀 챙기고 다른 네. 후보들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대로 해가지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검수완박 하고 나면은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지선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더 여론 안 좋아졌죠. 이재명을 개항을 해가지고 개항을 거기는 워낙 민주당 세가 강하니까 여유가 생기니 다른 지역구 도와주면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개항에서 막 쫓기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게 되고 이재명 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졌죠. 그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김동연 후보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거 이재명 리스크는 떠안아야 되고 토론 나갈 때마다 이재명 얘기하니까. 근데 막상 뭐 김동연 후보 이렇게 선거 운동 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경기도 네. 같은 게 저쪽은 막 안철수, 김은혜, 뭐 안심의 트리오 막 해가지고 막 바람몰이하고 막 했잖아요. 이제 예. 그런 구도만 보더라도 불리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이번에 정무적 판단 요것만의 문제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개혁성을 상실하고 네. 좀 뭔가 지금까지 진보 진영이라고 막 얘기해왔지만 좀 진보보다는 오히려 좀 보수에 가까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정책적으로든 의제를 설정하는 거든 끌고 나가는 모습이든 옛날에 막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서민의 약자들의 친구 우리가 곁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라진 거죠. 이런 개혁의 목소리가 실종된 게 근본적인 원인이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나갔으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막 소환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 뭐 책임론은 그렇다 치고요. 8월 전당대회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의 강이 생기고 민주당은 더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안 나가는 게 좋은데 네.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대로 그냥 물러나게 되면은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나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뭔가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서가지고 뭔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지지자들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 분들이 약간 이제 지금 약간 과일장수 되셔가지고 누가 수박이냐 아닌 이런 걸 지금 구분만 하고 계신데 아하. 그럴 때가 아니라 사실은 네.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지. 그걸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네. 안 나설 거라면 안 나서는 동안 이렇게 민주당이 침체되고 지금 붕괴 직전에 온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한 어떤 명분과 함께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다음 당권을 위해서 뭐 다음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리 백날 토론해봤자 의미가 없다. 임승호 대변인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그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이견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치에 대한 그런 현재 담론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친명계, 친문계 이렇게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갈등이 가치에 대한 논쟁이라면 아마도 통합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인물로 서로 간에 갈라진 계파 갈등이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친명과 친문에 저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 문재인이라는 구도에 무슨 대단한 어떤 정치 철학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네. 인물 내지는 계파 싸움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뭐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시는데 당내 민주주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중진 의원이신데 정작 지선 대선 때 뭐 하셨냐고요. 이제 오셔가지고 당내 민주주의 뭐 쇄신할 거다 이런 적어도 박지원 위원장 뭐 내용 저는 비판 많이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때라도 중진 의원으로서 내가 그럼 중진으로서 구체적인 안을 다듬겠다라고 하고 나섰어야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저는 네.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라고 보면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원들의 선택이 그럼 중요하겠죠. 여전히 좀 강성적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또 한 번 이재명 시켜보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재명의 강에 빠지는 거고요. 저희 전당대회 할 때만 해도 뭐 불과 전당대회 한 달 전에 누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 출마 선언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기자 한 2분인가 3분 오셨다고 그러던데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근데 예.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이준석이라는 사람 싫지만 어쨌든 지금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밀어봅시다라는 그 정서가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이 탄생한 거거든요. 새로운 인물을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예. 어떤 결국에는 당 지지자들이 뽑는 거잖아요.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 이재명 네. 강을 쉽게 넘는 거죠. 네. 예.
싫지만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이준석이라는 분에 대한 비호감 정서를 가진 분들조차도 지지했다 이 말씀. 왜냐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정치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래도 네. 중진 의원이 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사실 강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뭔가 바뀌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도 좀 민주당 색깔이 덜한 분을 밖에서 좀 중량감 있는 분을 모셔와서 같이 좀 테이블을 크게 깔아놓고 정책과 노선과 이념과 비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곽우신 기자 예상되는 후보들 있으세요? 예상이요? 네. 예상까지는 아닌데 요새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굉장히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구단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사 안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곽우신 기자 준비하셨죠?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전원이 총 사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보 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목소리였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의당 지도부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아까 아이템하고 조금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이승우 전 대변인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지방선거보다 좀 유달리 더 좀 정치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네. 소수정당, 진보정당을 포함해서요. 다른 후보들과 정당들에 대한 이 뭐랄까 언론도 그렇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죠. 아하, 그래서 네. 정의당이 결과적으로 어쨌든 7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냈지만 아무도 당선되지 못했고요. 당선이 못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좀 그러니까 졌더라도 내용이 괜찮았었는데 내용이 좀 별로였습니다. 네. 지금 인천 동구의원 당선인 등 8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킨 게 전부인데 4년 전에 35명을 어쨌든 기초의회에 보냈었거든요. 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3-4% 정도 고르게 비례득표가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의석에 반영은 안 됐고요. 반면에 이제 원외 정당인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그렇죠. 탄생시켰고 그렇죠. 또 21명이 어쨌든 지방원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언론과 국민들이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던 이런 좀 스몰 토크를 좀 해보려고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스몰 토크 일단 먼저 그러면 정의당의 참패 원인 가장 큰 건 뭐라고 짚으세요? 아니 이제 제도가 문제인데 제도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또 제도 탓을 하는 건 이게 의미가 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그런 강경 대결 이건 일단 네, 제쳐두고요. 그건 디폴트니까요. 그건 항상 그 상황에서 네. 계속 정의당은 존재해 왔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거나 더 좋아진 건 아니었는데 네. 정의당이 어느 순간부터 공중전은 잘하는 지상전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예를 들면 젠더 이슈도 그렇고요. 이게 예. 좀 더 큰 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좀 새롭게 외국 유럽이나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진보 의제들이 많이 좀 발달하고 새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데 네. 기존에 전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어야 됐었는 노동자 벨트를 지킨다라든가 조금 더 이제 노동 이슈를 포함해서 네. 원래 정의당이 좀 잘해왔다고 좀 더 현장성이 있고 좀 더 야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물론 네. 워낙 소수 정당으로서 한계가 명확합니다만 그 전이라고 정의당이 소수 정당 아니었던 적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소수 정당이었는데 그때보다 좀 그런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보성, 개혁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수 정당에 계시는 임승호 대변인께서 보시는 정의당의 참패 원인은 뭡니까? 저는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 심상정 의원이 또 나오신 게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경선 보면은 이정미 의원이 상당히 좀 많이 득표했거든요. 아깝게 졌어요. 맞아요. 심상정 의원이라는 분도 결국에는 한 대선 3번 나오셨나요? 대선에서 조금 너무 많이 보이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나왔을 때, 이번에 나왔을 때 어떤 새로운 의제를 발굴했나요? 결국에는 본인의 저는 심상정 후보의 가장 어떤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 노동 쪽일 텐데 네. 토론회 때 보면 여성주의 쪽이나 환경 쪽 이쪽만 계속 건드리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수완박 때 정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결국에는 또 본인들은 명분을 또 세우긴 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권인가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좀 날카롭게 각을 세우셨어야죠. 물론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특히나 검수완박 이슈가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거기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정의당 내에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도 당위를 떠나서 어떤 노동계를
대표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진보당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원외 정당인 진보당이 오히려 더 지금 성공했거든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정의당에 남은 어떤 가치라는 게 뭐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환경 요쪽만 계속 건드리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대선 경선 나오셨던 분 둘 다 심상정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이나 노동 쪽에서 강하신 분이잖아요. 좀 그런 그렇죠. 강점을 살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동력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정의당 동력이 너무 많이 죽었고 이런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 진보당과의 합당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좀 물론 저와 어떤 가치나 이념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다르죠? 갖고 있는 정당이지만 그렇죠.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곽우신 기자도 정의당의 그런 몰락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이중대,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의 패착 이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그건 분명히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이 여당으로서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민주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해냈죠. 네. 정의당 등이 뭔가 의제를 발굴하고 민주당이 그걸 실현하고 약간 이제 티키타카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그 관계 구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네. 가운데 기존의 문법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정의당에 표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을 했고요. 정의당은 민주당에 빌붙어 가지고 표 이제 좀 떨어지는 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공생관계가 생겨버리고 나니까 이거를 네. 여당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정의당도 진보 야당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네. 관계 설정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여당이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싸웠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묻히진 않았을 텐데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막 정의당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노동 이슈에 근데 막 네. 단식도 하고 뭐 하지만 더 이상 이 방법으로 안 먹힌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의회에서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전략적으로 아쉽다 물론 악재도 많았죠 뭐 세대 교체 뭐 중간에 김종철 전 대표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 앞서 이제 살짝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사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소수 정당, 제3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의당보다 오히려 거대 양당, 네.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한 모습이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범 실시를 30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부 하려다가 이제 여야 간의 합의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예. 민주당이 55석, 국민의힘이 50석을 하면 96.3%를 가져가게 됐고요. 거의 정의당과 다네요. 진보당은 2석씩 해서 한 3.7%에 가져간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정의당과 진보당이 요 정도 비율밖에 못 얻어서 그렇게 된 거냐 표를 사실 지역별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거대 양당이 이제 후보들을 더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 3명까지 당선될 수 있어? 그럼 후보를 더 내. 그러니까 후보를 여러 명이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민주당만 선택하게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만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3등까지 될 수 있고요. 후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분산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선택지를 많이 골라보세요. 이제 베스킨라빈스 써리원처럼 한번 해본 거예요. 짜르르 해놓고 다양한 맛을 먹어보자. 네네. 근데 예. 여기서 내가 한 맛밖에 못 먹어요. 혹은 이게 다 같은 맛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선택지가 이게 확 늘어나게 되니까 네. 테스트로 먹어보라고 하는 맛을 그래서 약간 좀 전 낯선데요. 이렇게 아니, 되는 갑자기 거죠.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제도 설계가 너무 이제 시범 실시를 하는 것 자체가 네. 할 건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역시나 이제 원래 이번에 이제 기초의회도 그러니까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기초단체 넘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 또 4인 선거를 다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앙당에서 해가지고 넘긴 게 아니라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넘겨주면 알아서 하겠지. 당연히 기초의회에서는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시범 실시도 그렇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한 석씩 더 얻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다. 예. 결과적으로 또 한 번 더 소수정당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길목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호 대변인, 그렇다면 결국 정의당 등 제3정당의 몰락 내지는 부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네요. 근데 뭐 중대선거구제를 늘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소수 정당을 진입시키기 위해 그냥 양당의 그 출마자 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 사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위헌 소지가 큰 거라서 불가능한 거고 결국에는 국회 내의 덩치를 크게 해줘야 돼요 소수당이. 예.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 이후에 제가 방송 나갔을 때 정의당 다루는 꼭지 하나도 못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거의 없고 대선까지 져버리니까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의석수를 늘려줘야 예산도 뭐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안이라서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뭐 지방선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국회 내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지금 기형
위성적으로 설계된 거라서 위성 정당 문제 때문에 안 돼. 네, 받은 득표만큼 예. 지금 설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국회 의석수 늘려주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뭐 대권을 바로 간다 뭐 이런 건 힘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죠. 지난번 정개특위 때 예. 그 지금 여당께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전부 지역으로 돌자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승선 대변인께서 그 부분의 당 내부로 생각과는 설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릅니다.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강해서 어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 네, 그렇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금의 시절이었죠. 국민의힘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당이다. 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안주. 이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세계적인 무대에 얼마나 높은 벽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 사실 여기서 되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한 발짝 더 발전하는 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 목소리였는데요. 어제 우리 축구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 간 A매치 평가전이 열렸는데 결과는 1대5 우리가 졌고요. 브라질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임성호 대변인 보셨습니까? 저는 전반전 끝부분부터 좀 봐서 후반전은 다 챙겨봤어요. 그래서 먹히는 것만 다시 봤습니다. 황의조 선수 골은 봤어요? 그거는 그냥 리플레이로 봤어요. 아, 리플레이로 보셨고. 어떻든가요? 보시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지긴 했지만 보면서 상당히 좀 눈이 즐거웠죠. 사실 뭐 그렇죠. 네이마르 선수라든지 맞아요. 뭐 비니시우스 선수라든지 예. 참 교체 선수가 들어오는데 다 유명한 선수길래 아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네. 거기 관중들 가신 거 보니까 정말 환호도 많이 해주셔서 참 즐거운 경기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광우신 기자도 즐겁게 보셨으리라 믿고요. 일단 네. 지금 이종훈 네, 기다리고 평론가 계시니까. 네, 한번 연결을 전문가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가 사실은 스포츠 전문 평론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종훈 평론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브라질과의 평가전 당연히 보셨을 텐데 네. 총평 해주시죠, 전문가로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네.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빌드업을 할 것인가 아하. 하는 우려에 대한 숙제가 한가득 안겨졌다. 네. 숙제를 한가득 안 왔는데 네. 그래도 황의조 선수의 골은 정말 멋졌지 않습니까? 멋졌죠. 사실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예. 공격적인 측면에서 황의조 선수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다는 건 굉장히 반가워요. 대표팀에서 네. 황의조 선수가 골맛을 본 게 한 1년 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의조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손흥민에 이어서 또 하나의 옵션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가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네. 어제 경기를 봤을 때 브라질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꽁꽁 묶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개인 기량이 좋은 브라질 선수들이 2명에서 3명이 손흥민 선수를 압박해 들어가고 네. 손흥민에게 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황의조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황의조 선수가 해냈다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수비였죠. 문제는 수비였는데 네. 아니 페널티킥 2개 준 것도 그렇고 뭔가 네. 한 박자씩 늦게 들어간다든지 좀 뭔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수비적인 될까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어제 김민재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컸어요.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의 시작점에서의 핵심은 역시 김민재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만난다고 해도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같이 맞불 작전으로 공격적으로 올리죠, 라인을. 네. 근데 라인이 올라가게 되면 뒷공간이 비잖아요. 그렇죠. 이 뒷공간이 비는 것을 그동안은 빠르고 힘이 좋은 김민재가 커버를 해줬는데 아하. 어제는 김민재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상대 공격수들이 볼을 잡고 우리 진영으로 들어올 때 우리 수비진들이 어디에서 압박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도 못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수비할 때 이제 어프로치하는 모습. 그러니까 상대가 공을 잡고 들어왔을 때 수비수들이 위치를 잡고 상대 수비수들에게 상대 공격수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이게 전반적으로 타이밍을 전혀 못 잡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서 뻥뻥 뚫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늘 출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월드컵 본선 그렇죠. 간다 하더라도. 그럼 네. 대비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랜 B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숙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대표팀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는 빌드업 축구를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예. 빌드업 축구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브라질이나 포르투갈 같은 강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빌드업이 되겠냐.
라는 것이 우려 사항이었거든요. 전방부터 압박을 당하잖아요. 네, 암정환 MBC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어제 경기에서 지금 표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 상대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우리의 빌드업을 무너뜨릴 때 그러니까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게 네. 압박해 들어왔을 때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네. 한국 축구 벤투의 그 소위 축구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나간다는 걸 다 이제 상대가 간파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골의 줄기를 차단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차단당했어요. 숙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네. 칠레와 다음 주에 평가전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6일 날. 예. 칠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나 네. 지금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카타르 본선행이 좌절된 이후에 새롭게 지금 팀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칠레와는 우리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하. 칠레를 상대로 해서 벤투가 그동안 벤투 감독이 추구해왔던 빌드업 축구의 모습은 그대로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포차 저희들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